20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부분 뭐죠? 이제 허가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자, 다시 볼까요? 주거 얼마예요? 자, 왜? 주거 180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이하는 허가받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상업 200, 그 다음에 공업 660, 그 다음에 녹지 100, 그 다음에 또 미지정 90, 그 다음에 이제 임야는요 1000, 그 다음에 또 농지는요 500이죠. 자, 여기 초과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공동으로 제출해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주의입니다. 공동으로 제출하는데 이때 뭐를 한다?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요. 자,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는데 이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변경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요,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시장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죠. 자,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해서 보관하도록 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 제출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그 다음 뭐예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세부적 내용은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 이 서류가 두 개 들어간다는 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210페이지 보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15일 날짜 일단 기억해 놓고요. 자, 그래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는 건데요. 누가 먼저 사는 거냐면 가운데서 가로채는 거예요.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것을 선매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자 15일 이내 자 허가증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서 통지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15일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냥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다가 만약에 통지가 안 된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자, 15일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다음 날이 꼭 들어간다는 거, 나중에 용어 갖고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 등의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등 당사자 양쪽이나 한쪽이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누구와 협의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 허가권자죠.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라면 일단 대부분 다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등이라면 일단 누가 협의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죠. 협의가 끝났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13페이지가 있습니다. 213페이지 보기 전에 참 211페이지 요거 중요한 거 하나 건너뛸 뻔했다. 211페이지 보니까 자 뭐가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밑에 3번 있죠. 213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쭉 나오죠. 예, 몇 개가 나오냐면 총 합치면 23개입니다. 다 기억해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 알아서 기억하세요. 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있습니다. 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일단 국가 등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국가 등이 한다면 다 공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가 등이 하면 대부분 다 면제되죠. 다만 이제 면제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배운 거.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 일방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그랬죠. 예, 그건 면제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공법에서 보면 국가 등이 하는 것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도 국가 등이 하는 것은 면제돼요. 자, 수용이라든가 협의 취득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 조금 이따 매수 청구할 텐데요. 불허가 청구받았을 때 국가 등이 사는 게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또 경매라든가,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 자, 경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죠. 국가에서 하는 거죠? 자, 압류부동산 공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하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하는 거예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그럼 세금을 체납했을 때 하는 거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하면 이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 쭉 국가 등이 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거의 예시를 들어놨지만 안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국가 등이 한다면 어떻게 된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이제 예시로다가 몇 개 들어놓은 거예요. 자, 국가 등이 한다면 허가 안 받는다. 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분양. 자, 분양은요, 지금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라든가, 그리고 또 공장을 분양하는 거. 자, 그럼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자, 주택법상에,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에, 택지개발청지법상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쭉 나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뭐예요? 분양이죠. 자, 분양. 최초 분양, 입주자로 선정되는 분양계약 체결. 이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는 건데요. 이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은 일단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분양계약 체결하죠. 이때는 허가 안 받아요. 왜요? 이미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았죠? 이건 최초 분양일 때 얘기입니다. 최초 분양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상가 분양받을 때, 택지 분양받을 때, 공장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 체결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왜냐? 사업시행자가 이미 사업시행할 때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게 된다면, 자, 아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었죠? 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는다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 3회 이상 뭐 했을 때? 유찰했을 때. 자, 비업무용 부동산은요, 일단 허가 받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경매 공매 가서 간단하게 보겠지만,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맡겨가지고 공매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거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사적거래죠. 사적거래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위탁매각,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산관리공사라는 공사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릴 때는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몇 회 이상 유찰됐을 때? 3회 이상. 자, 원래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원칙적 허가를 받는다. 근데 몇 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제가 이렇게 네 가지만 일단 정리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 등이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안 받는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수용, 협의취득 이런 것도 국가에서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미 사업승인자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받으면, 그리고 또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몇 회 이상 유찰했을 때?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 안 받는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21번까지 있는 거 있죠? 거의 다 체크가 됩니다. 몇 가지 빠진 것도 있지만 일단은 거의 다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허가 기준을 보죠. 자, 213페이지에 허가 기준. 자, 이제는 허가 기준에서는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다음의 경우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기속적 허가입니다. 규정사에 보면 허가는 재량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속적입니다. 자, 일단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 편익시설, 일대, 그 다음에 농업 등일 때, 이 농업 등은요, 네 가지를 묶었습니다. 자, 농업, 그 다음에 또 업, 그 다음에 임업, 그 다음에 또 축산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인데요. 사업시행인데, 자, 이 사업시행은, 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과 구역지역, 자, 국토기획법상의 구역지역 있죠? 그런 구역지역의 지정, 목적에 어떻게 한다? 적합한 사업 시행하거나 아니면 특광시군 아니면 인접특광시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통상경제활동 있어요. 통상경제활동으로서 뭐가 있냐면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거와 현상보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하여하는 경우, 여러분들 교재에 쭈르륵 해서 박스까지 좀 많이 있는데 요 정도 정리하는 것만 일단 기억을 일단 해놓으세요. 자, 허가라는 경우는 거복, 농사통 이렇게 앞글자를 한번 따봅니다. 자, 거주용. 여러분들 이제 허가 신청할 때 뭐 제출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획서. 이게 너 땅 사면 이거 뭐 할래? 이게 이용계획서죠? 이용계획서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주용으로 써놨다면 허가를 하여하는 경우예요. 거주용으로 써놨다면. 그 다음에 또, 자, 뭐예요? 복지편익. 복지편익이 뭐예요? 복지편익시설. 노인정, 뭐 양로원, 경로당,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 허가를 하여합니다. 자, 그러면 농업등. 자, 농업등 하면 네 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이제 농업등이라고 합니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자, 다시 한번 농업등 하면 뭐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자, 요 네 가지 다 묶어서 농업등이라는데요. 이 농업등용으로 취득한다면 이때는 허가를 하여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알아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업등은요. 자, 거주지로부터 이때 거주지는 주민등록이 전 가족이 돼 있어야 되고 가족이 살아야지만 됩니다. 거기에. 자, 거주지로부터 얼마? 30km 이내. 30km 이내 농업 등용으로 취득할 때예요. 거주지로부터. 이게 너무 멀면 농업 등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외가 있어요.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좀 예외입니다. 자, 대체 농지는요, 요거는 80km 이내입니다. 자, 그럼 대체 농지가 뭐예요? 일단, 내 농지가 수용당했습니다. 수용당했을 때, 보통 이제 수용당하면 어떻게 돼요? 뭘 받아요? 보상금을 받죠. 대신 나는 보상금 안 받고 뭐 받겠다? 뭘로 받겠다? 그냥 땅으로 받겠다. 나는 이걸 보상금 받아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돈 많으니까 나는 보상 안 받고 그만큼의 뭘 받겠다? 농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 농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대체 농지를 취득하려면 일단은 수용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해야 되고요. 종전 가격 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우선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자, 대체 농지 취득하는 것은 일단 몇 킬로 이내다? 대체 농지 취득하면 80킬로 이내까지 되고요. 자, 30은 뭐야? 일반 농지죠? 일반 농지고 대체 농지는 뭐예요? 80이죠. 왜 거리가 길어요? 자, 내가 보상금 안 받고 농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주변 사는데 농지가 없을 수 있죠? 예, 지금 시군구라든가 이런 데서 농지를 대신 줘야 되는데 내가 사는 30km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놨어요. 얼마로다가 80km 해놨어요. 근데 이 대체 농지 취득은 일단 수용당할 날부터 몇 년에 취득하는 거? 그냥 3년에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종전 가격 어떻게 한다? 이어야지만 된다. 종전 가격 이하. 종전 가격 이하. 이 종전 가격이 뭐예요? 내가 내 땅,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있죠? 그거 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농업 등은 요까지만 일단 기억하고, 자, 이제 사업시행. 이 사업시행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에 이미 사업이 어떻게 돼요?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정될 당시에. 자, 수용으로 인한 사업 시행, 그다음 지역구역의 지정 목적 적합한 사업. 이 시행되고 이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가 지정될 당시에 수용으로 해가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땅을 좀 더 넓혀서 땅을 사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근데 허가를 안 내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또 허가 지정 당시에 지정 목적 적합한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 특광시군이나 인접 특광시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안 내주면 현재 사업이 중단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통상경제활동이 있습니다. 자, 대체토지 취득. 이 대체토지 취득은 대체농지와 똑같아요. 대신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입니다. 자, 대체토지는 자 똑같습니다.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 취득? 네, 3년 이내. 그리고 종전가격 이하여지면 된다. 자, 대체농지와 똑같지만 요가 똑같지만 어쨌든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상보존 뭐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거예요. 자, 요 5가지가 어떻게 한다? 허가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저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보죠. 215페이지 보니까 이제 허가의 불복 등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15페이지 봤습니까? 그 이의신청이 있죠. 자, 허가처분 여기 무슨 허가 또는 불허가라고 해놓으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러분들 215페이지 이의신청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랬죠. 허가 또는 불허가. 허가 또는 불허가. 불허가가 빠졌습니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처음 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허가관청이 이의 신청하면 허가관청에서는 시군구 도계위에 심의를 거쳐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가지 허가뿐만 아니라 불허가뿐만 아니라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와 몇 개월 이내요? 예, 처음에는 1개월 이내. 자, 요거 주의를 해주시고, 자, 이제 선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선매라는 건 잠깐 언급했죠? 선매하면 뭐예요? 먼저 사는 거다. 누가 먼저 산다?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국가 등이.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딱 됐는데 국가 등이 가만 보니까 저 땅은 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매예요. 그러면 일단 선매 대상은 일단 그 대상을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뭐 국가 등이 필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공익사업용 토지겠죠? 자, 사적인 부분은 없겠죠?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 일반적이고요. 또 그 외에도 허가받아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허가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일단은 선매 대상 토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 등이 필요할 때 선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선매 협의 절차를 보죠. 일단은 먼저 선매 절차를 보면 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요거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누가? 허가 관청이. 누구에게? 네, 신청인. 토지 소유자에게. 야, 이 땅이 누군가가 지금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건 15일이네. 이건 아까 제가 토지거래허가 날짜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 사실 통지하고 나서 선매자에 대해서 지정 통지합니다. 자, 이거는 허가 신청일 또 며칠? 1월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관청에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요.
자, 요 두 개는요, 허가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허가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자, 선매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통지하고, 그다음 선매자가 누구로 지정됐다는 걸 통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요까지는 허가관청이 누구에게? 예, 토지 소유자에게. 자,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았으면 이제 선매협의 통지합니다. 선매협의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며칠이냐면 15일이네요.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된 국가 등이겠죠? 지정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선매협의를 종료합니다. 선매협의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협의조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지정 통지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냐면 1월이에요. 자, 보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의를 통지합니다. 선매협의 통지합니다. 내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니까 나랑 협의하자.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죠. 자, 그리고 이제 협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협의를 종료하고 조서를 제출하는데 이건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누가 제출하냐면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일단 제출합니다. 자, 요런 절차. 그러니까 15일, 1월 이 절차로 진행된다. 지금 이렇게 한번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눈여겨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는 이제 문장으로서 일단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선매 가격이 있어요.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이에요? 감정가.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겠죠? 자, 이런 문장 변화들 하나씩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불허가 처분된 토지 매수 청구.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지 못하죠. 거기다 또 나 지금 이거 상황이 좀 쓸 상황도 아니에요. 써먹을 상황도 아닙니다. 토지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네가 사라 그런 거야.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일단 허가권자에게. 네가 사라. 자, 불허가 처분됐다. 그러면 이때 처음 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예, 1개월. 처음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어떻게 한다? 네가 사라 라고 허가권자에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못 쓰니까 나 급하니까 네가 사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허가원청에서는 누구를 지정해서 국가 등을 지정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 여기서 매수 가격은 어떤 가격이에요? 예,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자, 여기 217페이지 그 가운데쯤 있죠?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아까 선매는 무슨 가격이었죠? 감정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자, 선매는 자, 일단 매수 청구부터.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예요. 뭐가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뭐가 싸요? 이건 당연히 싸죠. 그럼 왜 이렇게 가격을 싸게 사느냐? 누가 답답해요? 예, 그렇죠. 토지 소유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후려쳐서 사는 거예요. 살렘 말고 팔렘 말고 내가 이 가격 그대로 살 거니까 팔렘 말고 말렘 마라 이거죠. 답답한 게 누구니까? 토지 소유자니까. 자, 근데 자, 선매 보세요. 선매는 일단 누가 필요해요, 지금? 국가 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올려서 좀 사야죠. 그래서 어떤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로 사는 거죠. 자, 감정가, 공시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가격이 바뀌어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의무 보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건데요. 의무, 자, 목적대로 몇 년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5년 범위 내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면 몇 년 범위에서 지정해요? 5년 범위에서 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용도 마찬가지로 5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 이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 의무 있는데요. 자, 2년짜리가 있고요. 4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4년 동안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된다. 자, 2년 동안 해야 될 의무가요.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 편의, 시설, 자, 그 다음에 농업 등. 농업 등일 때, 그 다음에 대체 토지,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 요게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은 거복, 농대 이렇게 합니다. 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거주용으로 취득했을 때, 복지 편의 시설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농업 등은 뭐였죠? 농업 등?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이 네 가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대체 토지. 자, 아까 대체 토지 다시 한번 보죠. 대체 토지, 대체 농지 취득하는 건 똑같죠? 자, 일단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 취득해줘야죠. 그리고 종전 가격 이하여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같이 한번 기억해보고, 요건 이제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짜리는요,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자, 아까 요거 했었어요. 수용론의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일 때, 그 다음에 또 특광시군, 혹은 또 특광시군이나 인접특광시군입니다.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몇 년? 4년이에요. 4년 동안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업 시행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4년 이내, 4년 안에 다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하나 그랬죠? 4년 사용하는데 이미 분양은 4년 안에 다 됐죠? 그럼 이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 어떻게 한다? 분양이 끝났다면 4년이 지난 것으로 보게 돼요. 거기에 그 내용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5년. 5년은 현상보존. 현상보존, 요게 5년이에요. 자, 요것도 시험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잘 나오냐 그러는데,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보면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고 저런 문제도 나오고, 이게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씩 잡힐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또, 염전 교재 보면 이제, 2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료 예외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219페이지 뭐죠? 이용의 조사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재 갖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용해줘야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누가 조사한다? 네, 허가원청 시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줘야 돼요.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사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예요?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하라 라고 해서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3개월 기간을 정합니다. 그 뒤에 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뭘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얼마 범위 내에서요? 취득 가액의 얼마요? 100분의 10. 자, 이때 그 디귿에 보세요. 취득 가액은 어떤 가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실거래 가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국가도 참 나쁜 놈입니다. 왜요? 줄 돈은 조금 주려고 그러고, 자, 이건 이행강제니까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은 뭐예요? 가장 비싸죠. 자, 일단은 보세요. 선매는 무슨 가격이었죠? 감정가구.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가는 것만 안 주려고 그러죠. 근데 받는 돈입니다. 이건 이행강제 받는 돈이죠. 받는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거래가죠. 받을 때는 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때
부가금액을 보게 되면 부가금액은 일단은 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요. 자 방치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목적 승인 없이 목적을 어떻게 한다? 변경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0분의 10을 부과합니다.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 했다? 임대했습니다. 100분의 7이에요. 자,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 100분의 5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방치했다면 100분의 10, 임대했다면 100분의 7, 목적 변경했다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5. 그 나머지는 100분의 7인데요. 그 외에는 일단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그 밑에 보니까 부과 절차를 보면 자, 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이행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니까 자, 시장구속청장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랬죠. 부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죠. 근데 이미 어떻게 돼요? 부과된 경우는 징수를 하는 거죠. 자,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이제 징수를 중단하는데 이미 부과한 것은 그대로 징수한다. 자,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디귿과 리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맨 밑으로 가면 맨 밑에 B 부분 보세요. 지가동향 조사 바로 위에 보면 B 부분이 있죠? 자, 이의제기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 제기한다? 30일. 다른 학원에서 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자, 1월과 30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자, 1개월과 30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일주일과 7일은요? 이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별거 같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 1월과 30일은, 왜냐? 일단은 1개월 하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렇죠? 예, 28일도 있고요. 맞아요. 자, 근데 일주일이나 7일이나 바뀌는 게 없죠? 예, 이거는 같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직가동향 조사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직가동향 조사는 일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가동향을 조사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몇 회 이상 하는 거예요? 1회 이상. 직가를 전국에 있는 직가를 동향을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직가를 동향 조사하려고 보니까 지네들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좀 시키냐면 누구를 시킨다 그랬어요? 감정원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직가 동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국감정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월 1회. 그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직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뭐고요? 전국 거고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걸 조사하죠. 자, 그러면 직가동향 조사의 순서를 잠깐 보세요.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자, 직가동향 조사는 개지특 순서입니다. 개지특, 개황 조사,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 집중조사, 특별 집중 조사. 자, 개황조사, 지역별조사, 자, 개황조사, 지역별조사, 그 다음에 또 특별집중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임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예요. 옛날에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재작년까지는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공법에 있었다 그랬죠? 공법에 있었는데 예전에 공법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게 순서 바꿔가지고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황조사. 개황조사는 자,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있는 부분을 뭘로? 분기별로 조사하는 거예요. 개황조사는 개략적으로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을 개황조사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역별 조사는요, 개왕조사 결과, 개연성이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될 개연성이 있을 때, 높다고 인정될 때 매월 조사하는 게 뭐다? 지역별 조사야. 자, 그리고 지역별 조사해 보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특별집중조사. 그래서, 자, 다음의 순서로 하야한다 그랬어요. 법 규정에 보면, 자, 이런, 지가동향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하야한다. 개왕조사,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자, 이제 그 다른 법과 의제되는 부분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혹시 공법 지금 어디쯤 나와? 농지법 안 배웠죠? 네, 아직 안 나왔죠? 대충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대충 알고 있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 여러분들 토지거래 신청할 때 서류 두 가지 들어갔죠? 뭐 들어갔죠? 토지 이용계획서에다가 자금조례계획서 들어갔죠? 근데 농지는요, 토지 이용계획서가 아닌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지법 배우다 보면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집어넣거든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는 뭐까지 확인하냐면 이 사람이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까지를 조사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요. 만약에 농지증 발급받을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불허가 처분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2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 자, 뭐 여기 자료 종합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쭉 밑줄만 한번 쳐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227페이지 보니까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봤죠? 어디서 봤어요? 네, 저번주에 봤을 거예요, 아마. 네, 중개사법 봤죠? 네, 맞아요. 중개사법 봤어요. 저번주에 봤습니다, 저번주에. 자, 거기서 저번주에 배웠던 건 뭐냐면, 중개사법에 있었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신고 또는 고발은 포상금 제도 나온 거 있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어디 있냐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법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법 배우는 중?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배운다고 좀 생각하시면 많을 거야, 아마. 자, 지금은 무슨 법 배운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첫 번째 파트 1이 뭐예요? 파트 1이 공인중개사 법령이거든요. 파트 2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고요.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죠.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한번 보죠.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그 대상을 보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을 때? 거짓 신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자, 두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지금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든가,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든가, 아니면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허가를 받았을 때. 요때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뭐 했을 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세 가지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나왔는데 요걸 가지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건데 나중에 프린트문에 또 나오게 되고 다 할 거니까 정리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교재 따라가면서 하든가 칠판을 보면서 하든가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교재 정리해봤자 봐요? 안 보죠? 예, 필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봐요. 예, 안 보니까 그거 나중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뒤에 뒤져보면 이게 무슨 얘기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 보고 넘어가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합니다. 이건 언제 아까 배웠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 과태료가 얼마였죠? 제가 과태료 문다 그랬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은 60일 이내 안 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5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3천만 원? 아니, 얘기해도 되게 괜찮아요.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천만 원은, 근데 배웠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3천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거나 변경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형벌. 이것도 취득가액은 아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변경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았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렇게 됐죠. 100분의 30. 자, 다시 한번. 자, 허가받지 않았거나 변경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었죠. 자, 아까 잠깐 이것도 적어놨었는데 적어놓으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부과하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뭐 부과해요? 그렇죠. 이행강점 부과하죠. 자, 방치했을 때는요. 이행강지금 100분의 10. 예,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했을 때는요. 100분의 7. 그 다음에 뭡니까?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했을 때는요. 100분의 5 했죠? 이행강이 부과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는 취득가액 100분의 5. 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100분의 30 이하 벌금. 얘는 이행강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 지급 조건이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는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셋 다 공통.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발각되기 전, 적발되기 전. 이건 중개사법에도 그렇죠. 발각되기 전. 들켜가지고 이미 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랑 의미가 없죠. 이건 세 가지 공통이에요. 적발되기 전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자,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급 조건이 됩니다. 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단은 지급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를 지급하냐면 자,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인데요. 1천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1천만 원이 한도액.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가 1천만 원이에요. 자, 액수 좀 돼요. 자, 일단은 과태료에 얼마를 부과한다? 얼마를 포상금 지급한다? 100분의 20. 꽤 괜찮죠? 10억짜리 예를 들어 토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면 과태료가 일단 얼마예요? 일단 단순 산술 계산해서 과태료가 10억짜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니까 얼마?
10억짜리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억이 뭐예요? 취득가액이죠. 예.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계산해 줘야 돼요. 500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자, 단순하게 제가 단순 무식하게 한번 해보죠. 10억에 10%면 1억이죠? 거기서 반쪽이면 5%죠? 예, 그럼 얼마? 예, 5천만 원이죠. 이게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이 뭐예요? 과태료죠? 그 부과받은 과태료의 얼마예요? 20%. 5천만 원에 20%는 얼마예요? 예. 1천만 원 한도액이죠? 예. 괜찮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유일하게 이것만, 뭐 사진들 찍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녹음을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녹음하든지 간에, 근데 제3자 녹음 위험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당사자 녹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사진을 찍든지 간에, 어쨌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증거 자료 제출. 자, 어쨌든, 이게 포상금 지급 금액이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자, 요거는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요거는 형벌사항이죠? 검사의 공소 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 이 가끔 그래요? 얘 그래요? 얘 사람 차별하는 것 같다, 이거. 자, 일단은 공소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음 받았을 때. 이건 형벌상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기소유예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해드렸죠? 상태 어떤 상황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해서 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뭘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급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일건당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제출이 안 돼요? 증거자료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자료 제출은 뭐만?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만 증거자료 제출이에요. 액수가 많은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민사 신고 또는 고발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구분하고, 자,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2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맨 꼭대기에 괄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어떤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는 고발한 경우. 옛날에 재작년인가에 제가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현상수배범 있죠. 500만 원짜리 걸린 현상수배범을 잡아놓고 그 500만 원을 자기가 타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이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상식적으로 그게 돼야 안 돼요? 왜? 경찰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거 하는 게 자기네들 할 일이죠. 근데 현상금 타먹은 적이 있어요. 그 3명인가 4명인가 나눠 먹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는 고발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이건 지가 했다가 찌르는 거죠, 이거. 포상금 지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익명이나 가명도 일단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급 절차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이제 거래신고, 거짓신고, 증거자료죠. 증거자료를 제출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은 수사가 종료되거나 공소제기 기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급 절차를 간단히 보면 신고서가 제출돼요. 신고서가 제출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뭐 한다? 통보합니다. 자, 수사가 종료되거나 공소제기 기소에 되면 통보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는 관청,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죠. 관청에서는 자, 지급 결정을 합니다. 지급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보합니다. 당사자에게. 그럼 지급 통보하고 주면 될 거를 굳이 또 뭘 받아요? 네,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이내? 예,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 절차를 잠깐 보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절차와는 약간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죠. 자, 중개사법에서는 일단 공소제기 기소해야 되는지를 여부를 일단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소제기 기소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죠. 확인한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2일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결정을 통보하고 나서 신청서가 제출되고 접수된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시라.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벌칙은 아까부터 계속 한 번씩 다뤄봤죠? 그래서 다음 파트는 이제 벌칙을 한번 더 다뤄볼 테지만 오늘은 벌칙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240페이지 접어두세요. 다음 주는 휴강이죠? 네. 다음 주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자, 중개실무. 이 중개실무는 제가 건너뛸 게 조금 있어요.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설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